예, 안녕하세요.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정택환입니다. 지난번 경제총괄 토론이 있었고요. 오늘은 그것에 이어가지고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 분야에서 국민이 원하는 공약, 참여연의 제안,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 분야를 점검해 볼 예정입니다만은 오늘은 나라의 살림인 재정 측면에서 전문가님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정 전문가이신 숙명여대 신도철 명예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 강남구청장이신 맹정주 참여연 경제산업정책센터장께서 같이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주 토론자이신 신도철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 이슈가 있는데요. 재정 적자 문제라든지 또는 퍼주기 논쟁, 그다음에 국가 부채 논쟁, 연금 개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 중에서 재정이 무엇인지 여러 시청자들 위해서 잠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재정은 한마디로 하면은 나라 살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정부 살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살림이면은 가정 살림살이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수입이 있고 또 지출이 있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자꾸 많으면 이제 적자가 되는 거죠. 그 적자가 쌓이면은 이제 빚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들어오는 것보다도 지출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퍼주기 이런 이야기도 있고 앞으로 다음 세대가 이제 빚을 갚아야 되지 않느냐, 젊은 사람들한테 짐을 넘기는 게 아닌가,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오히려 제가 이제 여기 참석자분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저보다 재정 쪽에 더 전문가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택환 사무총장님께서는 옛날 기재부인가 재정 경제분과 그쪽에 공무원 하신 적이 있고, 또 맹정주 센터장님께서는 전에 공무원 하시다가 강남구청장도 하시고, 이런 국가 살림살이를 조금 다뤄본 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때는 어땠는지 본인의 경험담 이런 거를 조금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는 경제기획원 예산실에서 예산 담당으로 한 4, 5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정 운영을 직접 담당도 해보고, 그래서 이제 어떤 감이 있었는데, 이전부 들어와가지고 제가 생각한 거하고 너무나 다르게 이게 운영을 해서 어째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잘못 배웠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아주 좀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지금 상당히 많이 좀 왜곡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정상화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강남구청장 할 적에 강남구 공무원 정원을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4년간 1,300 몇십 명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원을 완전히 동결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제가 취임해서 보니까 전임자가 강남구 내에 모노레일을 건설하는 그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것이 완전히 계획이 서가지고 계약 체결 직전, 그래가지고 착공이 임박한 시점까지 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KDI에서 한 타당성 검토한 걸 보니까 경제적인 타당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취소를 시켰습니다. 이거를 취소를 했는데, 이거를 만약에 했다면 강남구 재정은 지금 완전히 파탄에 직면해 있을 겁니다. 아마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그런 사업을 하면은 재정이 빵꾸가 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도철 교수님, 이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재정 분야에서 여러 가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항목별로는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정부는 무조건 많이 그 지출하는 거 그쪽에 힘을 썼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공무원도 이제 늘리고 또 뭐 저기 건강보험 이쪽도 이제 그 보장하는 이렇게 그 항목을 늘리고 하여튼 또 코로나 이런 거 오기 전부터도 이제 하여튼 퍼주기식으로 이렇게 또 이제 필요한 그 개혁 같은 거는 사실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이게 지속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그 지금부터라도 이제 보험료를 올리고 그 보험금 나중에 내주는 거 그거는 줄이고 하면서 지속 가능성을 높여 나가야 되는데 역대 정부가 그거를 조금씩은 하고 있는데 이 정부는 오히려 더 늘리는 쪽으로만 이제 자꾸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제도로도 지금 앞으로 그 국가 부채가 계속 쌓여가는 그런 형국으로 돼 있는데 이 정부는 더 많이 쓰는 쪽으로만 돼 있고 하고 있고 그래서 재정 적자는 자꾸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국가 부채도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서 진짜 걱정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신 교수님 그 전에는요 기획재정부 같은 데서 혹은 한국개발연구원 같은 데서 장기 재정 전망을 그런 작업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대신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장기 전망도 내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작년 10월에 예산정책처에서 장기 재정 전망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거기서 그 2020년부터 2070년까지 앞으로 50년 동안에 이 재정이 어떻게 될 건지 그걸 전망을 한 게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지금 현 제도에서 그러니까 문정부 들어와서 지출을 많이 늘리고 했는데 그거는 감안 안 하고 그동안에 쭉 해오던 제도에서 그대로 의무 지출 이런 거를 하고 또 뭐 수입도 이제 이때까지 해오던 그 제도로 세금이 거두어들여지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될 건지 그거를 전망해 본 게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지금도 한 5, 6% 그 2020년 경우에 이제 적자가 나 있고 국가 채무가 GDP 대비 한 40% 50% 그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게 그 해에 적자도 늘어나고 따라서 국가 채무 혹은 국가 부채도 이제 늘어나는 식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70년에는 GDP 대비 200% 국가 채무가 된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때의 통합 재정 수지 이것이 그 해 당해만 하더라도 GDP 대비 10% 적자가 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전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도를 그대로 가져가서는 이게 도저히 재정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재정 전망만 보더라도 참 앞길이 갈 길이 먼데 또 거기에다가 더 보태고 있으니까 이게 더 큰 걱정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도를 그대로 가져갈 경우에 그렇게 된다는 말씀인데 네네. 이게 지금 계속 정권이 교체되면서 이게 사회복지나 이런 쪽에 계속 늘어날 거거든요. 네. 그 아이템이 늘어날 텐데 이게 참 큰 문제군요. 재정 적자 같은 경우에 제가 그 OECD 대표부에 근무를 해봤습니다만은 OECD 국가들은 대부분 3% GDP의 3%를 그 적자의 마지노선으로 보고서 이제 대략 재정 운영을 하도록 돼 있고 그거를 넘어가는 그 경제에 대해서는 경고도 하고 어떤 그 페널티를 주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장기적으로 GDP의 10%까지 이게 간다 그러면 국가 신인도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재정 적자가 쌓일수록 결국은
국가 채무가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게 제가 아까 말씀하신 그 예산 정책처 전망에 의하면 2070년에 거의 7천조 원에 가까운 그 국가 부채가 되거든요. 그런 문제는 지금 뭔가 개혁을 빨리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사인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테크니컬한 그 용어 설명을 하나 하면은 저기 국가 채무하고 국가 부채하고 그 좀 구분은 합니다. 그 조금 전에 그 2070년에 7천조가 된다는 것은 국가 채무인데 라이어빌리티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그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를 합한 것이 그 통합 재정 수지인데 이거를 이 적자를 계속 쌓아 가지고 그 계산한 게 이제 국가 부채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뎃트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지금 7천조가 아니라 그것보다 한 배 이상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국가 채무의 그 GDP 대비 비율이 뭐 44% 뭐 50%다 그러는데 사실 거기에다가 그 각종 공기업이라든지 공기업 부채 또 연금 충당 부채 이런 것을 합치 가지고 국가 부채를 지금 따지면 지금 당장이라도 100%가 넘는 걸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숨겨진 빚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정부는 우리나라 지금 국가 채무 비율이 뭐 40~50%다. 선진국에 비해서 적은 편이다. 그러니까 여력이 있다. 오히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인식 자체가 아주 잘못됐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덜 받도록 계약을 해야 되는데 현 정부는 아예 손을 놓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져오라 그러는데 그거는 더 내고 덜 받는 게 아니라 덜 내게 하고 더 내는 걸로 가져오라 그런 얘기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건강보험도 지금 고용보험도 그렇고 흑자나다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이 상황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이거를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고통이 수반되는 그런 계획인데 국민연금기금이 지금은 아직 그 보험료로 들어오는 게 이제 은퇴자들한테 내주는 것보다도 더 많기 때문에 이제 흑자가 되는데 이게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쌓여가는 거죠. 지금 한 800조 이렇게 쌓였는데 또 1000조 되고 뭐 최고로 되는 게 1300 몇십 조 뭐 이렇게까지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2038년 이때가 이제 피크가 되고 근데 그 뒤로 이제 급격하게 그 쌓였던 기금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왜냐면은 인구 구조상으로 그 연금 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오래 살고 또 이제 내는 사람은 출산율이 자꾸 줄어들고 하니까 더 적어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기금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급속하게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적립금이 완전히 소진되는 게 2055년 이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피크인 일때가 2038년인데 55년까지 한 17년 만에 완전히 제로로 가버려요. 그 국민연금 이야기했는데 고용보험 기금도 보면은 이 정부가 들었을 때 2016년, 17년 그때 한 10조 정도 그 적립금이 쌓여 있었어요. 근데 그거 다 쓰고 지금은 마이너스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온갖 분야 다 그렇거든요. 건강보험 쪽도 이제 적립금이 그 준비금이 꽤 쌓였는데 그게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 그런 와중에 지금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민연금 이런 거 추계할 때도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개 이제 2018년도에 가장 최근에 한 건데 그게 1.4명을 합계 출산율로 보고서 이제 이렇게 추계를 했었는데 지금 작년에 실제로 0.84명, 한 명이 안 되는 그런 출산율을 보였단 말이죠. 그러면 국민연금의 그 앞으로 운영도 더 어려워지고 또 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부담은 훨씬 더 많아지는데 이런 그 장기적인 그걸 생각하면 지금 뭔가 굉장히 그 개혁이 시급하다 이런 느낌이 옵니다.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아까 잠깐 소개한 그 재정 전망 그것도 인구가 1.2 그러니까 출산율이 1.2인가 그 정도로 가정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 1도 안 되는 식으로 0.8 얼마죠? 예, 그런 식으로 떨어져 있는 거죠. 물론 저는 이제 뭐 또 10년, 20년 지나가고 하면은 분위기도 바뀌고 하면서 어떻게 출산율이 뭐 1.78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당장 놓고 보면은 그 문제도 심각한 거죠. 그 재정 위기를 겪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은 베네수엘라 세계 최고의 석유 매장량을 갖고 있었는데 저 나라 저렇게 됐죠. 아르헨티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서 새로운 집권자가 그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국민들이 그 개혁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선거에서는 다시 포퓰리스트 정권이 들어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도 그 걱정인데 다른 나라의 사례는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이게 국가 부채가 뭐 7, 80% GDP 대비 그렇게 됐다. 그러다가 2배로 늘어나고 하는 나라들을 보면은 그 몇 년 안 걸리거든요. 한 뭐 5년 뭐 이 사이에 갑자기 2배가 늘어나고 그래요. 그게 이제 포퓰리즘 그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그게 한 2번 이렇게 임기를 연달아 그런 정권이 들어선다 그러면은 그게 갑자기 확 늘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위기라는 게 주식도 그렇잖아요. 쭉 가다가 뭐 IMF 오고 그러면은 갑자기 뭐 계속 뭐 한두 달 빠져가지고 뭐 지수가 한 반으로 이렇게 내려가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벼랑으로 가고 있다. 우리 제목이 지금 그 재정 파탄의 고속열차를 탄 위기한국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벼랑으로 자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진짜 벼랑에서 떨어지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실감을 못할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이게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하는 그가 잘 안 먹힐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나라는 또 정신을 차려 가지고 그 위기로 안 가고 또 살아나는 국가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0년 가까운 시기에 스웨덴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스웨덴이 이제 재정 적자가 쌓이고 뭐 거기도 이제 복지 뭐 이런 걸로 유명했죠. 그런데 정신 차려 가지고 엄청 그 흑자 기조로 이제 다시 그 재정 준칙 이런 걸 도입해 가지고 그렇게 몇 년 해 나가고 특히 이제 기업 활동을 엄청 북돋우는 식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 경제 원리 이런 거를 받아들이고 또 유명한 걸로 거기 상속세를 없애버렸죠. 뭐 그러면서 이제 막 상속세 이런 게 많아가지고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하던 것들이 기업들이 다시 들어오고 그러면서 일자리가 생기고 그러니까 오히려 재정 수입은 더 많아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해 나간 그런 나라도 있기는 있어요. 이제 그런 나라를 본받아 가지고 우리나라도 정신을 차릴 때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재정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경제 정책의 그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재정이 그 꾸겨진 일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최저임금을 급등시키는 바람에 최저임금에서 실업자가 많이 생겼고 그게 또 정치적인 부담이 되니까 예산을 많이 늘려서 공공 알바식으로 이제 많이 해결을 했는데 그것도 1년에 20조, 30조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좀 신중하게 했으면 그 돈이 필요가 없는 건데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 예산 소요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주 52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멀쩡히 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강제로 하는 바람에 어떤 탄력성을 전혀 주질 않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또 일자리가 많이 줄었고요. 그러면 그걸 또 줄이기 위해서 또 예산 지출을 하고 있고 뭐 그게 뺑뺑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계속 쌓이고 있는데 예산 자체도 중요합니다만 경제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주름이 갔고 그런 부분을 국민들이 잘 아시고 좀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경제 운용 기조랄까 철학 이거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북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재정 여력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여력이 있는지 모르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통일을 생각하고 하면은 사실 재정이 이렇게 튼튼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엄청 도움이 되죠. 그 쓰일 때 많을 때. 근데 우리가 IMF를 겪었지만 그때는 이제 기업이 빚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때는 재정이 상당히 튼튼했거든요. 그걸로 이제 위기를 극복했는데 지금 만약 위기가 오면은 이게 재정이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그 더 회복하기도 힘들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떤 저 욕심 같아서는 통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흑자 재정을 쭉 해나가고 빚을 다 갚고 오히려 국부를 쌓아놓고 이렇게 되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뭐 부채 줄이는 거 늘어나는 것을 어떻게 막느냐 이제 그것이 우리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 돼 가지고 참 더 좋기는 이제 오히려 흑자 기조가 지속되는 게 좋겠다. 앞으로 대비를 위해서 특히 이제 인구 구조도 이게 안 좋아지고 하니까 오히려 쌓아놓은 게 많아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적자고 돼 있고 빚이 많고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정말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때다. 정책을 잘 펴야 될 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로 참의원 재정 분야 토크쇼는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